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자꾸 인생 정반에 대한 고찰을 요새 자꾸만 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있었던 일 한번 꺼내볼까 싶은데요. 시어머니로부터 별별 소리 다 들어보신 며느리 분들 분명히 계시겠죠. 그런데 혹시 점수가 매겨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이색적인 경험을 해본 사람이 바로 저랍니다. 시댁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인 반면에 친정은 아랫지방이에요. 친정 부모님은 장사를 해오셨죠. 원래 장사로 먹고 사셨던 건 아니고요. 친정 아버지가 억울하게 회사에서 해고되셨고 그 후부터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직원 해고 관련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았고 정보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황을 바꿀 길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8살 나고 아버지가 연상이에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친가 부모님의 가정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아버지를 매우 신뢰했다고 해요. 안정적인 지지자가 되어준 게 매우 좋았었나 봐요. 아버지는 성직 자체가 가정적이고 약간 외로움을 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다고 하고요. 아빠가 엄마와 결혼하겠다고 밝혔을 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처음에는 역적이라고 생각했고 고모들도 전부 반대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집안 배경이 볼품없고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약하다고 해서 콩고물이 떨어질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었어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돈을 벌다가 30줄이 넘도록 결혼조차 못하였는데 내 반쪽이라고 여기는 상대를 만나자 가족들이 뭐라 해도 나는 밀고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두에게 잘해왔고 희생적이었기 때문에 꿀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는 뜻을 결코 꺾지 않았고 그렇게 엄마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결혼 후에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듣기만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열받은 마음이 터지고 층간에서 사람들과 마인드가 맞지 않는데도 엄마는 어째서 괜찮았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엄마는 진심이었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괜찮았다니까요. 힘들어도 모든 것을 이겨내야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언제나 제 편이었기 때문이라고요. 3 동안 자신이 더 좋은 삶을 살았던 가족들을 뒤로하고 저를 최우선으로 여기셔서 너무 감사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오히려 제가 할머니와 고모들에게 미안해하는 정도로 아빠가 저에게 맹목적이어서요. 그 정도로 아빠가 제 편이어서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아빠가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과 일 모두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어요. 당시에는 주 5일 근무제가 없었기 때문에 주 6일 일하는 게 익숙했고 근무 시간도 길었어요. 얼마나 피곤한 시기였는지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주말마다 꼭 저와 동생을 데리고 가까운 뒷산이나 나들이를 나가주셨어요. 여름에는 지도와 나침반을 의지하여 피서를 떴고요. 그때는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술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만을 보고 다녔죠. 다들 그런 시대를 지나쳤을 테니요. 저는 아버지로부터 지도를 보는 법을 배웠답니다. 엄마는 지도를 볼 줄 모르셨어요. 감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명실상부 아버지는 우리 집의 기둥이었고 어머니는 완벽한 내조의 여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은 것만큼이나 자존심 상실에 큰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하셨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아 방황하셨던 시기였어요. 그때 엄마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동네에서 친해지셨던 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었고 아마도 아버지와 동갑이셨을 거예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이어갈 후계자를 찾아보신다고 하셨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는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집안 상황을 이야기하셔서 헐갑에 넘길 의향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엄마가 동의하신 것이었죠. 아주 작은 동네 호프집이었고
오후부터 문을 여셨기 때문에 엄마는 저와 제 동생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도 지켜봄과 출근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 눈에 보기에 엄마는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밤, 엄마와 함께 자려고 누워서 물어봤었습니다. 엄마,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나이가 많지 않으셔서 혼자서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빠와 함께 하시면 안 되겠어요? 한국어 구조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내내 회사 생활만 해서 장사가 맞지 않다고 하시는 아빠의 입장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에게 고개를 끄덕여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방에서 나왔는데 아빠가 보였어요. 눈물을 훔치고 계셨어요. 저와 엄마의 대화를 아빠가 들었다는 걸 그때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순간을 계기로 부모님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장사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회사원 생활을 하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은 아빠는 자존심도 함께 내려놓은 채로 손님은 왕이다 라는 표어를 내걸고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발휘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겨나며 3년 후에는 저희는 죽은 그 동네를 떠나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의 학원 문제도 겹치게 되어 가게에서 돈을 쏟아 챙긴 뒤에 옮겼던 것이죠. 이사한 곳에서는 우연히 선상곱창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시 장사할 생각이 딱히 없으셨는데 운명처럼 맞아 떨어졌습니다. 원래 그 식당의 주인 부부께서 5년 넘게 그 자리에서 운영해 오셨는데 사모님이 퇴장을 판정받은 후 무기한 휴업 중이었죠. 주인 부부께서 가게를 넘기기로 결정하셨는데 마침 그 근처로 이사를 온 부모님께 그 제안이 전해졌습니다. 거였다 작은 투다리 호프집의 성공이 퇴색될 만큼 선상곱창 식당은 엄청나게 잘 되었다. 손님들이 하나같이 이건 집에서는 못 해먹고 꼭 여기서 먹어야 된다. 며 자주 찾아주셨다. 바쁘고 아파도 늘 한결같이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을 향해 한바구음을 짓고 계셨던 부모님의 삶의 자세를 배우는 기분이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거울이라 하니 부모님께 눈길을 피하지 않는 자식이 되기를 다짐하며 저는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했다. 서울 바로 옆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열심히 살아온 나의 남자와 결혼하게 된 제 남편은 집에서 막둥이로 누나 하나만 있는 둘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시아버지께서는 한 번 결혼을 하신 후 이세가 안 나아지자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하셨다고 해요. 그 이후 새 인연을 만나 결혼한 분이 시어머니고 중매결연이었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님은 초혼이셨고 나이 차이가 8살인데 이게 우리 부모님의 나이 차이와 똑같아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 두 분이 결혼 후 한 해가 지난 뒤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남편의 큰 누나이자 내게는 큰 시누이인 거예요. 모두가 아들이 되기를 바랐는데요. 딸이어서 실망이 크셨다고 해요. 그리고 연이어 임신해서 태어난 둘째도 딸이었네요. 제 작은 여동생인데 아들을 낳았으면 하는 바람에 셋째를 가졌지만 병원에서 넌지시 딸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네요. 성별이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께서 충격을 받아 유산을 겪으셨고 그 후로 임신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려움을 겪으며 임신을 하셨고 결국 아들을 낳으셨어요. 작은 여동생과 남편은 9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네요. 시집와서 오만한 태도를 경험하고 고통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딸년을 줄줄이 낳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떡 두꺼비 같은 장군감 아들을 낳게 되어서 내 속이 얼마나 개운했을지. 나를 바라보는 집안 사람들의 시선부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께서 당신을 회상하며 어깨에 힘을 주신 것이죠. 저는 그 앞에서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남편과 연애하면서 이런 가정사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냥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많고 부친이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는 얘기만 들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댁 집안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특히나 시어머니께서는 그의 구세주였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정말로 시집살이를 힘들게 견뎌내고 맺게 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전자분과 몰래 만나다가
어머니께 들킨 적도 있었다는데요. 어머니가 화를 내고 난리를 쳤었는데 시댁 사람들은 하나같이 마음은 그쪽이 진정한지 보내라며 태평하게 대처했다고 해요. 이렇게 꽉 막힌 집안이 존재한다는 것도 신기했고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생각을 하니까 숨이 막혀왔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빼앗아가는 나쁜 년으로 여겨졌어요. 양치기 모험을 떠나는 분들이어서 작은 백반집을 개설했는데 뚝배기 불고기와 제육볶음 2가지를 파는 집인데 아담하고 아늑해요. 제 부모님은 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선상곱창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이사를 하신 뒤로 1년 넘게 쉬다가 작은 백반집을 차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에게 식당 사진을 요구하셨고 저는 보여드렸어요. 보시고는 뭐가 이렇게 좁아 터졌냐 며 놀라셨어요. 테이블이 정말로 얼마 없고 동시에 최대 12명을 받으면 끝나는 가게였답니다. 이것도 생업이라고 하루 종일 장사를 해봐야 테이블 당만 석으로 머리수를 곱해도 손님이 별로겠죠. 하루 종일은 안 하시고 점심 장사만 하세요. 별로 욕심 없이 하는 가게라서요. 이렇게 코딱지만한 가게에서도 점심 장사만 한다고요. 세상말이나 마음이나 주말에도 설마 점심만 하는 거니 아니. 잠깐 사진에 적혀 있는 거 뭐야? 주일은 쉽니다 난리도 아니구나. 수익은 얼마나 나는데 양층계에는 거 있니? 네, 그게 짐작하시는 대로예요. 수익은 얼마 안 나온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 같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기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과는 달리 원래부터 내려온 재산 같은 것도 없다면서. 땅 한 평도 없고 그런데도 잘 도입해서 풀칠하며 살아왔구나. 아, 지금 백반집 하기 전에 예전에 호프집과 곱창집을 운영했던 게 잘 됐어서요. 뭔가 어쩌고 어쩌고 호프집부터 곱창을 말씀하시는 거죠? 에라이, 술을 팔아야 연명하는 곳들이 있는 게 저런 곳들이 맞죠. 천박하게 그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 제 며느리가 되어 들어온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죠. 내가 이를 허락하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림도 없어요. 절대 어디서나 엘리트 코스만 밟고 귀한 우리 아들을 넘어설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운 소리로 호통을 쳐주시다 보니 이 결혼이 안 되겠네요 생각했고 진짜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이 깜짝을 안 하고 계속해서 나를 택해준다는 거죠. 어찌됐든 자기는 나랑 결혼할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확신을 주는 여자가 남자친구에게는 없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남은 인생을 알콩달콩 즐겁게 살아갈 거라고요. 마음을 굳게 먹은 대로 안 될 건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반드시 하고 싶다고 주장해서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적극적인 찬성이셨고 갑자기 좋은 전세 매물이 나와서 저랑 남편은 급한 마음에 우선 그 집을 구입하였어요. 이대로 걸림돌 하나 없이 쭉쭉 나갈 줄 알았는데 설마 제가 기상천 경험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잡혀서 그걸 다녀온 후에 식구를 올리기로 했어요. 해외 출장 기간은 3개월이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결혼식 준비나 하면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어요. 이직을 할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채찍질하며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없는 3개월 동안 너는 시험을 봐야 한다. 이를 통과하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것이다. 시험이라고요? 문제를 푸는 건가요?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가요? 당연히 며느리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고 결혼식장에 내 자리는 텅 비어 있을 것입니다. 혼인신고도 못하게끔 우리 아들 앞에서 울며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럼 내가 진짜 내 며느리로 들어올 수 있을까? 지난 몇 주간 너무 조용해서 방심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큰 계획을 세워놓았다니요. 지니고 계셨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니라 해야겠다. 3개월간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예의범절을 지키고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보이시겠다 하셨는데 제가 비장하게 응시하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님, 이래봐도 어디서 믿어보인 적 없이 살아왔어요. 어머님의 비위를 안 거슬리고 며느리 노릇 잘 할 수 있어요. 네가 착각을 하고 있구나. 니뽀키 없다면 이미 나에게 실컷 민망해 보였단다. 머리가 돌았지만 물러설 생각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바로 탈락이라고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엮어버리는 며느리가 바로 그런 며느리라고 하셨죠. 간사하게 굴지 말라고 하셨었기에 그러겠다 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3개월만 버텨내면 끝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초반부터 정신력을 다잡기가 힘들어졌어요. 친구들이 몰려있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험담을 하셨었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 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꼭 그런 여우 같은 사람들이 야함께 자신의 이익을 잘 챙기는 모습을 봐서 그처럼 살려는지요. 술을 팔아먹고 살기 때문에 딸을 그렇게 키우는 집안에서 유독 나 혼자만 격이 달라진 것 같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저를 흘겨보며 헛기침을 하셨고 제 마음이 끓었어요. 단호하게 여쭤봤었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물어봤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젓으실 때 이렇게 외치셨어요. 10점 감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10점이 감점됐다고요. 기준이 뭔데요? 만점이 얼마이길래요? 세세하게 할 건 없고 이런 식으로 점수가 차감돼서 0점이 되면 탈락이래요. 예전에 결혼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우리 엄마의 심정이 이러셨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엄동설원에서 밥값마당 청소도 해봤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생각나니까 에라이 참자 싶어졌어요. 시어머니께 싹싹하게 대하며 수발 다 들었구나. 그런데 시어머니의 집부엌에서 오이 소박이를 담그던 날 조금 황당한 일을 또 당해버렸어요. 오이 하나도 제대로 썰었다면 어쩌라는 것이죠. 지저분한 오이에다가 양념을 바르는 생각이 들었니 아둔한 걸까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손에 든 오이로 제 머리를 쳐버리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오히려 머리를 맞아본 경험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당황해서 일시적으로 멍해지며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그 찡그리는 표정 속에서 뭐냐 하며 이번에는 제 뺨을 향해 오이를 날려댔습니다. 퉁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더군요. 오히려 뺨을 때리면 퉁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고 싶지 않았기에 더욱 울컥했습니다. 맞아서 아프기도 했죠. 왜 때리세요? 제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요? 때리실 건가요? 당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말다툼을 하면 10점이 감점되는 거야? 제 점수는 지금 몇 점이에요? 어머니, 그거 나도 알려주실래요? 제가 마이너스를 찍었고 추가 점수도 있으니 제게는 회복할 수밖에 없겠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가 막히네요. 왜 우리나라에는 화병이라는 게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고 방도도 없는데 참아야만 하는 상황이죠. 한숨을 내뱉으며 어머니 지시에 따라 오이 소박이를 만드는 작업을 마쳤어요. 매우 기분이 상해서 나가면서 그날은 꼭 목례만 했어요. 그것이 문제였나요? 다음 날 작은 시누이가 연락을 줬어요. 옳게 그 친구가 너무 자기 인성과 수준에 맞지 않게 맹랑하고 싸가지 없고 드실 정도라더라고. 사람이 조금은 반전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너무 그대로 생긴 대로 굴면 우리는 많이 피곤해. 옳게야, 우리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나는 진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거니까 널 옳게라고 부르는 게, 그런데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 나나 우리 언니에게 먼저 연락해서 휴일인데 뭐 하세요? 어디 놀러 가고 싶으세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 어쨌든 사람이 참 고급스럽지 못하네. 거칠게 살아온 티 좀 내지 마요. 작정하고 소화되길래 나는 말없이 입술만 꽉 다물고 그것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다가 엎드려 절을 받기라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시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도 함께 하셨고 유명한 칼국수집과 빵집을 코스로 모셔갔는데 차 안에서 내내 남편 어릴 적 이야기를 하셨어요.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쁘게 말해 주셨어요. 아주 귀여웠고 말 잘 따르는 효자로 칭찬을 듣고 저도 흐뭇한 기분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한눈만큼도 관심이 없었어요. 인생이 탄탄하게 굴러가다가 결혼을 통해 망쳐버린 것 같네요. 이제라도 유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시누이가 말을 그렇게 맺는 거예요. 하필 험담이니까요. 차가 유턴 지점에서 멈춰 있었을 때 더욱 민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차는 정말로 유턴을 해야 했는데 그때 말에서 유턴을 남편이 저를 버리는 것으로 비유하여 묘사해서 저는 그냥 코웃음을 치며 차를 돌렸죠.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계속해서 피식 웃게 되었어요. 어머나, 제 웃는 걸 보세요. 기가 새도 너무 새네요. 이제 우리 집안에 큰일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러자 큰 시누이가 혼잣말을 하며 중얼거렸죠. 잠을 인자 새기면서 열심히 버티고 있던 제가 결국 일정을 마치고 시댁에 가까이 다가가자 터져버렸어요. 분명히 시어머니의 사주를 받은 큰 시누이가 우리 집의 불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불가듯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받게 만드는 집안 수준이 고급스러운 것이 없고 억척스러운 천한 색깔이 강합니다. 네, 형님. 방금 실현하신 것 같은데 사과해 주세요. 사과하시면 깔끔하게 받아들일 테니 뭐야? 어디선 친절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허준 맹랑해서 건방지게 행동하시니까 말다툼이 생기고 말았어요. 시댁은 옛날에 짓던 건물 두 채가 복덩이가 되어 그것을 의지하며 먹고 사는데 우리 친정은 진심으로 매일 태어 추를 흘리며 살아왔지만 그것을 폄하당해서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저희가 열심히 들여다왔던 신세우희에게 먼저 무리하셔서 일침을 날려댔더니 관망하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셔서 조심해주세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넌 아웃이야. 아웃 해바라진 것 끈기도 없고 여러모로 글러 먹었다. 너도 내가 우리 아들보다 급이 한참 할인 거 알 텐데 어쩜 이렇게나 뻔뻔하니?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서 그렇게나 엉덩이 붙이고 있고 싶냐? 부모가 너를 그렇게 살라고 가르쳤나? 이미 분위기는 과열돼 있었고 상황을 보니 며느리 시험은 왕자님이 망친 것이었어요. 남편이 귀국까지는 나흘인데 모르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말에 답변 안 드리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노발대발 넌 우리 아들 한국 들어오면 보자. 넌 이제 끝이다. 시어머니께서 의기양양하게 외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별다른 얘기도 안 해줬어요. 점수를 따라다가 실패했다고 딱 한마디만 했는데 남편이 알아들었는지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싶어서 걱정이었는데 함께 시댁에 가보니까 시어머님께서 이미 눈물바람이셨어요. 너무 속상하겠구나. 기세 좀 낮추고 막 나가는 며느리라니. 이라며 엄마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대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려고 결혼을 허락할 수 있겠단 말이니? 그럼 앞으로 며느리 안 보고 살면 되죠. 엄마, 간단하잖아요. 남편이 시큰둥하게 꺼낸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그려지는 거려.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다음번에 너무 창백해진 눈을 보니 구경하던 시누이들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모든 서운한 일을 참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정말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때 큰 시누이가 남편을 혼내더라고요. 너는 지금 엄마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누나들은 갑자기 나에게 결혼하니까 없었던 남동생에 대한 애정이 솟아난다며 내가 차별받고 자랐다고 해요. 여태 욕하던 그들이 갑자기 나를 소중히 여기는 누나들처럼 교만을 부리네요. 이렇게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제 둘 다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면 자식을 낳고 키우는 엄마로서 마음씨를 곱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깜짝으로 바다를 쳤다면 둘 다 신유를 먹은 벙어리가 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님은 손으로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어요. 너희 처가 우리 아들을 단단히 꾸며냈구나. 엄마의 불효은 아니라며 며느리가 불효시로 보인다면 혹시 아프신 것 같은데 편히 쉬세요.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몸이 나아질 때까지 제가 찾아올게요. 그래야 편안히 쉬실 수 있겠죠?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는 저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이 상황이 믿기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귀국하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으름장을 다 놓으셨는데 정작 남편은 제 편이었기에 당황하셨을 법도 하네요. 남편이 이만 가자고 몸을 일으키면서 방에 계신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 시아버지는 방에서 나와서 시어머니를 향해 근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딸들에게 휘둘려 귀한 아들의 발걸음을 막지 마라. 시어머니는 물론 시누이들에게도 골고루 한 방 먹이시는 발언이었네요. 시어머니께서 머리가 아프시다며 들어 누우러 가셨고 시누이들이 대신해서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심술궂게 굴어서 미안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제가 이래봐도 뒤끝은 별로 없는 사람인데 형님들도 부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것이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그렇죠? 제 말에 시누이들이 시선 교환을 하더니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걸로 저는 일단 된 거였고 남편과 바로 혼인신고부터 했네요. 그로부터 며칠 후 양가 친목을 다지자는 명목으로 함께 맛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친정이 2시간 거리인데 1시간 거리였어요. 지역에서 만나기로 한 거였으니 딱 중간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TV에 나온 두부 맛집을 보고 시아버지께서 가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거기로 가는 거였어요. 시족 가족들과 시조카들까지 총 출동했죠. 전국 8도에서 몰려드는 유명 맛집이었기 때문에 주말이라서 일찍 가자며 다들 부지런히 출발했어요. 막히는 시간대를 피해 예상보다 20분 일찍 도착했죠. 여름마당에서 경치를 구경하며 우리 부모님을 기다렸답니다. 허참, 지각쟁이 사돈들이십니다. 시어머니께서 저 들으라 며 옆에서 툴툴대시더라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우리가 일찍 도착한데 부모님을 지각으로 모이는 게 황당했네요. 그때 넓은 식당과 주차장을 쳐다보다가 잡아서 외제차를 몰던 나가 나타났어요. 그 차를 인터넷에서 봤다며 시조카가 크게 외쳤을 때 그 차가 우리 시댁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게 되어 다들 어리둥절했어요. 제가 유일하게 웃어 보이며 그 차를 우리 앞에서 멈추게 하고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엄마께서 인사를 하셨죠. 딸아, 우리 왔어. 우리 멋쟁이 사이에 또 보니까 반가워. 어머, 사부인 여기 계셨군요. 우리 왔어요. 활기찬 엄마의 인사에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하게 얼어붙으셨어요. 상견례 때는 몰랐는데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냐고 하셨고 제가 상당히 세련되었다며 중얼거리시기까지 했어요. 맞은편에 있던 나도 다 듣고 있었어요. 시조카들이 계속해서 그 차가 멋있다고 말하는 것들이 들렸습니다. 시누이들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마도 테이블을 둘로 나눠 앉아야겠죠. 이 집으로 가신다길래 미리 예약을 다 해놨어요. 여기는 예약을 따로 받지 않아서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요? 시어머니가 놀라는 반문에 엄마가 웃으면서 식당 사장님이 발맞춰 뛰쳐나왔어요. 아버지를 향해 외쳤죠. 아유,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얼굴 보니 반갑네요. 시댁 식구들은 전부 깜짝 놀라서 당황했습니다. 이 유명한 식당 사장님과 저희 부모님은 아는 사이였어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 곱창집을 넘겨주신 주인 부부가 계셨답니다.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셨다고 하셨던 것이 맞나요? 곱창집이 너무 잘 되어서 우리 가족에게는 그분들이 은인이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은 췌장암이라는 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정도로 인식이 약했고 그런 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던 수준의 병이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걱정이 되어 그 부부와 연락을 계속하여 사셨어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 주인 부부가 들었다고 하니 염려가 되어 얼마든지 기부하셨고 그 이후로 그 사모님께서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오래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병원 측의 의견을 뒤엎고 나서 6년 가까이 더 사셨어요. 우리 부모님은 장사로 바쁜 와중에도 직접 조문을 갔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께서 무척 감동을 받으셨죠. 두부 식당 사장님이 바로 돌아가신 그 사모님의 친오빠가 되셨어요. 한쪽 자리를 아예 비워놓으셔서 편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사돈 댁이시다고 하시더니 잘 챙겨드릴 테니 마음껏 드세요. 돈 받을 생각 없어요. 그 사장님이 시댁 식구들을 향해 눈을 찡긋하며 말씀하시자 이제 모두가 넋이 나가 있었죠. 시아버지께서 음식이 나왔을 때 엄청 흥분하신 상태였고 이 집 사장님과의 인연이 너무 궁금해서 우리 부모님께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우리 부모님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아버지께서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계속해서 목을 가다듬으시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풍경은 높은 신분의 분들이 소중한 자녀의 며느리를 환영하고 계시다는 영광입니다. 제가 딸이 아닌데도 어째서 딸로 취급받을까요? 앞으로는 귀한 손님으로 대해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시아버지의 발언에 놀라서 사례까지 들려서야 했으나 시아버지의 시선을 받은 시어머니께서는 놀라 우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 동조하셨습니다. 제가 친하지도 않던 시매부들이 갑자기 제가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인상이 좋았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날 이후의 일들은 기묘했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은 자기 애들한테 시켜서 제게 애교를 부려보라 그랬어요. 그날 늦은 저녁, 제가 시어머니께 슬쩍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집안이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잘 봐주신다면 제가 며느리로 좋은 활약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든지 해보든지 말든지, 시어머님은 고개를 딴 데로 돌리셨지만 그 정도면 대단한 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세월을 쌓아오신 집, 늦둥이 아들에 대한 정서적인 의지와 집착을 어떻게 단번에 내려놓을 수 있겠나요? 살아온 세월이 있는 것을요. 앞으로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벌써 꽤 오랜 기간이 지나서 그 생각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지난 명절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죠. 코로나 상황도 이제 완전히 안정화되어서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다리가 불편하다며 거절하셔서 시어머니만 우리 가족과 함께 모셨습니다. 여행지에서 오이 샐러드를 보다가 예전의 우유로 먹은 적이 생각나서 꺼림칙하게 시어머니께 여쭤보았죠. 어머님, 제가 지금 몇 점이에요? 이제 보니까 점수 현황을 모르고 살아왔네요. 몇 점이십니까? 10점이네요. 아니요. 이 날까지 그게 제 게임에서 유일하게 얻은 점수입니다. 아우, 내 팔자야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그거 듣고 키키 웃었네요. 저 첫째가 임신했을 때였는데요. 당신이 귀하게 키우고 의지했던 아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허하셨다고 시어머니께서 제게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그 심장을 듣고 제가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었죠. 속이 허하다고 하신 그 시기도 다 지나간 듯해요. 손주들을 보는 재미로 인생의 황혼기를 즐기고 계시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시누이들과 친해진 것도 신기하네요. 아직까지도 딸과 아들을 차별하는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별로 달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시누이들이 저에게 마음을 넓혀줬어요. 인간관계가 참 어렵고도 신기한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요. 아무튼
첫 번째 버튼을 잘못 눌렀지만 어떻게든 다시 버튼을 맞춰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버튼을 찾아야 할 때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는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래요.